내가 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자, 그래도 우리 방송 시작해야 되겠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얼굴이 진짜 안 좋아 보이죠? 오늘은 진짜 오래 못할 것 같아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자, 오늘도 방이 열리자마자 달려와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안색이 별로 안 좋아서 여러분들 걱정이 좀 많으시죠? 죄송합니다. 네, 지금 컨디션이 완전히 바이오리듬이 마이너스 100이야. 바이오리듬이 마이너스 신체 지수 마이너스 100. 정점. 제일 아래. 그래요. 너무나 힘든 날인데 오늘 이제 좌익교수 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좌익교수 재판하러 이제 서초동을 갔다 오는데 양 냉방차라고 탔는데 너무 추운 거야, 아침에. 오들오들 떨면서 갔다 왔어.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정에 딱 들어섰는데 재판정에 또 칸막이가 쳐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신랑이 문제 제기를 했어. 이거 국정원에서 해임됐는데 왜 칸막이를 치느냐. 이제 법원 직원들이 자기네들은 그냥 지시에 따를 뿐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재판을 할 때 전부 다 피고인들의 얼굴을 공개하는데 얘는 국정원 직원이라고 지금까지 얼굴 안 깠단 말이야. 근데 오늘도 또 칸막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왜 해임됐는데 왜 칸막이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더니 지금 이놈이 해임 취소 청구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판사가 해임 청구 취소 소송이 받아들여질 것 같고 그리고 오래 걸린다고 그러면서 그냥 박한마기 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오늘 재판 첫날이야. 오늘 신상 정보 확인하고 오늘로 끝났어. 심리가 검찰 구형까지. 그래서 8월 12일 날 선고 공판만 한다는 거야. 내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나 열이 받아갖고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데 내가 오늘 방송 못하겠습니다 할래다가 그러면 저것들이 얼마나 신나겠어. 그래서 내가 지금 방송을 시작한 거예요. 오늘 내가 얼마나 나쁜 상태인지 느낌이 오죠. 남좌 좌익교수요. 예. 내가 물을 좀 떠갖고 올게요.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오늘의 이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일단 이제 브렉시트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예. 아니야.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따뜻한 차를 한 잔 타올 동안 기다려 여호와께서 이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뉴스가 너무 많죠? 예, 오늘 뉴스가 너무 뭐 서영교도 다뤄야 되고 좌익교수 재판도 다뤄야 되고 브렉시트도 다뤄야 되고 정말 뉴스가 너무 많아요. 이런 날은 진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시작을 해야 된다. 예. 자, 일단 그 영국의 브렉시트가 가져올 그 현안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사실 이제 제가 어저께 브렉시트를 영국이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지금의 체제가 유지된다. 사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이 브렉시트가 유럽 연합에서 영국이 나간다는데 그게 우리랑 무슨 관계냐? 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세계화, 1990년 이후의 세계화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이제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모두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대자본이 중국에다가 그 투자를 한 상태이고, 우리는 지금 중국과 긴밀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면서 당분간 혼란을 겪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영국에서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브렉시트를 결정한 건 자기네 자체적으로는 견딜 수 있다라고 바라본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은 자기네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충격을 감수한 걸 결행한 건데, 그로 인해서 나머지 나라들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돌고 돌아서 도미노 현상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이 그 박정희 이후에 만들어진 경제 체제가 외국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외국의 환경에, 해외 환경에 굉장히 밀접하게 의존하고 있는 해외 의존형 경제 체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영국의 브렉시트 같은 게 그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이 적어도 향후 2, 3년은 갈 거다. 그럼 2, 3년의 그 혼란이 새로 잡혀지기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상황이냐.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전 세계 아무도 갖고 있지 않은 가장 큰 위험 요소, 우리에겐 뭐가 있다? 박근혜가 있다. 예, 무능의 대명사, 아무런 의지가 없는, 해외여행 말고는 아무 생각이 없는 박근혜라는 그 작자가 지금 청와대에 딱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이걸 제대로 극복해낼 수 있는, 예, 극복해낼 수 있는 대안이 지금 없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막 웃푸시죠. 웃고 싶은데 슬프고, 이럴 때 딱 맞는 말이 우프다는 말인 것 같아. 슬픈데 웃긴 상황.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제 경제가, 국제 상황이 너무나 격변을 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대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영국이 브렉시트가 아닌 걸 선택하길 바랬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여론조사에서 잔류가 더 높게 나왔다. 이걸 보는데 약간 좀 불길하더라고. 뭔가 수상한데. 그러면서 내가 또 다른 뉴스, 손석희 뉴스였나? 거기 보면 이제 어떤 영국 사람이 그 파운드 가치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빨리 환전을 한다고. 그러면서 막 환전을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저께 나온 여론조사 결과, 잔류할 거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는 내가 볼 때는 이제 유럽의 개미들 잡으려는 공작이 아니었을까. 예. 그 유럽의 개미를 잡기 위한 공작. 그래서 자기네들 마지막에 갖고 있었던 걸 털고 가려는, 자기네들의 쓰레기 같은 주식이나, 예, 이런 것들을 털고 가기 위해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 예.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만약에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하게 되면 유럽 연합을 탈퇴한다는 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 일단 이제 유럽 시장은 멘붕이잖아요. 유럽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오늘부터 뭐 한 달 정도는 전 세계 증시가 이제 막 그 난리가 아닐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예. 근데 이제 지금 전 세계가 경제 위기거든요.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지금 다들 불안정한데 이번 브렉시트가 나는 그냥 단순히 벌어진 것 같진 않아. 어. 그러니까 그 단순히 벌어진 게 아니고 이 브렉시트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다. 예. 브렉시트가 필요했던 사람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소위 이제 좀비 기업이 많다는 얘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 많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 대자본이 브렉시트를 유도하고, 예, 브렉시트를 유도하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세계 경제 대공황을 유도하는 것 같아. 세계 경제 대공황을 유도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각 나라에서 안고 가는 부실 자본들을 털고 가려는 그런 작전을 세운 게 아닐까. 예. 그래서 지금부터 당분간 아주 혹독한, 굉장히 혹독한 어려운 시기를 전 세계가 겪게 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 재편이 이제 시작된 거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유럽에서 계속 나왔던 흐름이 뭐냐면, 그걸 뭐라 그러지? 왜 정부에서 모든 시민에게 생활비를 줘야 된다. 모든 시민에게 생활비를 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막 유럽에서 회자되고 있었잖아요. 스위스에서 이제 국민 투표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부결됐지만, 결국 월 300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각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라는 여론이 막 확장되고 있었잖아.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브렉시트가 필요했던 거 아니냐, 쟤네들이. 그래서 브렉시트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안 했어요, 유럽연합이. 예.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안 할 거야. 영국이 안 나갈 거야.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 경제 전문가들이 다 모여 앉아 있는데 유럽이 브렉시트 안 할 거야.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제까지 언플을 해왔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넋놓고 있게 했다가, 예. 넋놓고 있게 했다가 지금 이제 이 브렉시트를 가지고 전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그런 게 아니겠나. 얘네가 노리는 건 세계 경제 대공황 같은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각 나라의 극우 세력들이 막 번성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 이 브렉시트도 결국 영국의 이기주의적인 발상에서 시작된 사건이었다. 예.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이 붕괴돼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에서 나온 거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세계 진보 세력이 도리어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세계 극우 세력이 안정화된 자유, 민권, 환경을 중심으로 한 안정된 사회를 무너뜨리고 흔들려는 게 극우 세력이었어요. 그죠?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잘 생각해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도리어 세계에 진보 세력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자유와 민권과 그리고 환경을 중심으로 사회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주장을 하고 있었고, 세계의 극우 세력, 트럼프나 브렉시트나 우리나라의 뭐 어버이연합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세계의 법질서와 안정적 구조를 막 흔들면서 어떤 특정 소수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더라. 그죠? 그쵸? 그런 것 같죠? 세계적인 흐름이 좀 그런 것 같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문득 좀 이제 이 자본주의의 흐름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예. 자본주의의 흐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가령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벌어지잖아요? 예. 1914년에 1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1919년에 끝나잖아요. 4년 반 정도 전쟁을 해. 그래서 1919년부터 약 20 몇 년까지가, 23년 정도가 소위 이제 전쟁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1942년도에 2차 대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4년
요 텀으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1945년 다음에 베트남 전쟁이 65년. 그죠? 베트남 전쟁이 65년이고 70년대 후반이 그 오일 쇼크고, 그래서 45년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약 25년 뒤 1980년 35년 뒤구나. 예. 1980년 정도가 소위 이제 신자유주의가 막 나오게 됐던, 그러니까 이제 75년도가 74년인가 5년에 베트남 전쟁이 끝나잖아요. 65년부터 74년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10년의 혼란기를 거치고 나서 70년대 후반에 오일 쇼크가 왔고, 그러고 난 다음에 소위 신자유주의라는 체제가 들어서는 게 1980년부터잖아. 그래서 1980년부터 1990년까지가 신자유주의가 퍼져나가는, 그래서 70년대 시작된 등소평의 개혁, 그 다음에 고르바초프하고 브레즈네프가 주도했던 소련의 개혁,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1989년부터 91년도가 그 동구 몰락이잖아요. 공산주의가 붕괴되는. 그리고 나서 1991년부터가 소위 전 세계가 이 세계화 체제, 즉 신자유주의 체제가 완성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1990년부터 따져보면 지금이 한 25년 정도 지난 시절이야. 그러니까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1965년까지 한 20년 이 전쟁이 없던 시대고, 1965년부터 1980년까지가 좀 혼란기였고, 그 혼란기였고, 1980년부터 아니지 65년부터 90년까지가 그 혼란과 재편의 시기. 그리고 나서 90년부터 25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완전히 지배했는데, 그 결과 모든 나라에서 나타난 공통점이 서민들은 전부 다 몰락했다는 거야. 그죠? 서민들은 전부 다 몰락을 했고, 그리고 특정 대기업들만 부자가 됐는데, 그 지금은 이번 브렉시트가 시작된 이 시점에 보면 세계의 대자본들이 위험해진 상황. 실제로 그 노키아가 망했잖아요, 몇 년 전에.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면서 노키아가 망했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이제 핀란드를 주도했던 대기업인데 망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대 삼성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죠? 그 이제 전 세계에서 소위 이제 오래된 대기업들이 흔들리는 거야.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지금이 뭐라 그러나 그 주기적으로 오는 격변기인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계 경제가 재편된다라는 말이 맞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 브렉시트가 세계 경제를 재편하려는 이 일종의 도화선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전 세계에서 부실 자본들을 털고 그 대자본들만 살아남으려는 그런 구조로 가면서, 요걸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이 못돼 처먹은 집단은 노동자를 탄압하고 소수의 이익을 중심으로 대기업을 육성 강화시키려는 그런 방향으로 또 나아가려고 하겠죠. 그죠? 예. 이게 이제 저들의 흐름이야. 근데 내가 지금 이제 막 아팠던 이유도 그렇게 갈 것 같다. 얘네들이 그런 걸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 해서 내가 막 아팠는데, 방금 이제 방송을 시작한 다음, 예. 지금 방송을 딱 시작한 다음에 느껴지는 느낌은, 예. 좀 다른데? 무슨 얘기냐? 지금 이 브렉시트를 만든 세력은, 브렉시트를 주도했던 대자본은 어떤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이 일을 시도했다. 그런데 이 일의 결과가 그들의 뜻과 다를 것이다. 예. 그들의 뜻과 다를 것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송을 딱 틀려고 했던 그 순간에 든 생각이에요. 뭐지?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사실 이제까지 우리는 전 세계가 그런 흐름을 못 느꼈어. 솔직히 전 세계가 이런 세계사의 흐름을 몰랐잖아요. 1980년대에 신자유주의가 들어올 때 다들 환호했잖아.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올바른 길이라는 그 미디어와 교육 권한을 쥐고 있는 권력의 세뇌에 우리가 그대로 다 노출이 돼서 당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어떤 뭐라 그러나 합리적 판단을 못하고 여기까지 다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
근데 나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상황이, 지금 이제 그 이기주의자들이 그 자기네들의 소수의 극단적 이익을 위해서 브렉시트와 어떤 노동시장 재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수정자본주의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예. 무슨 얘기인지 느낌이 오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까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세계가 찾은 답이 뭐냐면, 자본의 무한 이기심으로 가면 안 된다. 자본의 무한 이기심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자본주의가 망한다. 이걸 깨달은 거잖아. 그래서 이제 수정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진다고. 물론 이 수정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졌던 그 극단적 위기감은, 소위 이제 자본주의 진영에서 수정자본주의를 받아들였던 건 소위 중공, 소련, 동독이라는 공산주의 국가 때문이죠. 공산주의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 국가하고 그 대결하면서 자본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수정자본주의라는 어떤 그 선택을 했었던 거다. 근데 이제 지금 그 당시에는 그들이 자기들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가 없어요? 공산주의가 없잖아. 예. 공산주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세계 대자본 권력을 견제할 만한, 내지는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그 존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은 이제 그 구조조정을, 세계 경제를 구조조정을 해서 완전히 WTO 체제를 만들려는 거야. 그죠? 예, WTO 체제를 만들려는 거야. 그래서 대자본의 무한 자유시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 세계의 소비자들이 이번 기회에 단결해야 된다. 전 세계의 소비자들이 이번 기회에 서로 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단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 대자본하고의 일대 결전이 시작이 되었다. 예. 제가 그랬잖아요. 뭔가 다가오고 있다. 이게 이건가 봐. 뭔가 임박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그랬잖아. 예. 제가 이번 주 내내 얘기한 게, 뭔가 임박한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어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령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옛날에는, 드디어 이제 피가 돌기 시작했어. 피가 돌아. 자,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 이제 피지배 계급, 예, 이 국민들의 주요 직업을 뭐라 얘기하냐? 그럼 노동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노동자.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전 세계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느냐? 왜 전 세계에서 기본 소득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옛날에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단결하고 뭔가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단결된 힘이 있었다라면, 자유주의 체제가 25년을 지배하는 동안 세계에 나타난 모습은 뭐냐? 더 이상 노동조합이 힘을 쓸 수 없게 된 거야. 전 세계의 노동조합이 힘을 쓸 수 없게 된 거야. 왜냐면 노동 형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전부 다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다 비정규직화된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1인 노동자. 우리 같은 개인 사업자들이 많이 나타난 거죠. 망치 부인도 이런 1인 노동자잖아.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들. 그래서 이제 시간당 일하거나 개별적으로 일하거나 어디에 소속되기가 애매한 형태의 노동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단일한 대오나 조직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그러니까 현대 노조도 그래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현대에서 정규직을 안 뽑은 게 2002년부터 정규직을 안 뽑았다니까. 전부 다 비정규직을 뽑은 거야. 그 현대자동차로 공지가 나오면 정규직인 줄 아는데, 연봉 7, 8천짜리가 아니면 정규직이 아닌 거야. 이제 일이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쟤네들은 각 나라의 노동조합들이 무능해졌기 때문에, 각 나라의 노동조합들이 무기력해졌으니 밀어붙이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세계 노동시장과 세계 경제시장을 재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들의 그 마음은, 그들의 행동은 결국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냐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고 있는 중이야. 내가 볼 때 이 브렉시트는 전 세계의 그 경제 구조 조정의 신호탄이고, 그래서 이 세계의 경제 구조를 대재벌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그들의 탐욕의 봉화가 오른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지금 그 브렉시트에 찬성한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는 결국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고 있는 중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전 세계 소비자를 죽이고 있는 중이다. 예. 전 세계의 소비자를 죽이고 있는 거야. 쟤네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노동자를 잡으면 그래도 소비자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모든 소비자의 맨 밭이, 씨앗이 뭐야? 노동자잖아? 노동자들이 제대로 임금을 받아서 소비를 해야 그 밖에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고 그들의 구매력, 소비력이 유지가 되는데, 지금 이 모든 대기업이 노동자의 소비력을 이게 상실시켜버리면서, 없애버리면서 결국 그 윗단계, 중산층이 다 전 세계에서 몰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경제체제가 만들어졌는데, 이 등신 같은 새끼들이 지금 어떤 방향을 선택하냐면 1% 대자본을 위한 경제구조 대조정을 해 나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원하는 바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들이 이기면 세계는 공멸한다. 그 1%의 이기심이 이긴다면 결국 세계는 공멸하게 될 거예요. 인류가 생존이 불가능하게 될 거라고 봐.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세계 소비자들이 단결하는 거야. 자, 우리 전 세계 농민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프리랜서들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이제 그 영세 자영업자들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무직자도 있어요. 무직자들도 소비를 하잖아. 그죠? 직업이 없어도 가령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이라든가 아니면 단기적인 노동을 해서 얻은 돈으로 소비를 한단 말이야. 결론은 우리 모두가 소비자라는 거야. 그 제가 2014년부터 주장했던 게 그거잖아요. 세계의 민주시민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된다. 예. 세계의 소비자들이 연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 대재벌 구조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그 인터넷을 활용한 이 전 세계 소비자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나쁜,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영국, 내가 그 정치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옥시 본사가 영국 아니야. 예. 옥시 본사가 영국이잖아. 그죠? 예. 그러니 그만큼 부도덕한 기업이야, 영국이. 영국의 이미 도덕성은 이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미국이 그동안에 그 못된 짓거리를 할 때 영국이 뒤에서 다 봐준 거 아니야. 특히 카메론 이런 애들이 뒤를 다 봐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 이젠 우리가 영국에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양심과 도덕적인 기준은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자유와 민권을 버린 거다. 자유와 민권과 책임을 버린, 뭐 민주주의의 맨 첫 뭐 시조 이 다 개뿔됐다. 예. 그 매수강님, 그래서 님 지금 현대차 정규직이세요? 그 님 지금 현대차 정규직이라서 연봉 7천만 원 받으세요? 지금 뭐 한 번 정한 건 업데이트가 안 되나 보네요 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현대자동차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게 정규직이 아니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 안 들으세요? 3년에 한 번 와가지고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그동안 생산직 노동자를 뽑은 게 그게 전부 다 하청으로 뽑은 거잖아. 하청으로만 뽑고 실제로 정규직 노동자를 뽑지 않았다니까. 그리고 지금 작년인가 보다. 무슨 이제 뭐 청년 취업을 하겠다. 청년 뭐 취업의 기회를 주겠다 이러면서 몇 명을 뽑았어요. 걔네들이 어디서 어떻게 일하는지 지켜봐야 된다는 거야.
정규직을 몇 번 뽑았다. 그 몇 번, 몇 명, 지금 어디서 일하는지 근거를 대세요. 예. 몇 번이나 몇 명이, 몇 년도 몇 년도에 정규직을 뽑았는지. 지금 현대자동차 노조가 힘을 못 쓰고 있는 이유가 그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대자동차 노조, 이게 생산기술직 얘기하는 거잖아. 생산기술직 노동자들을 연봉 7, 8천을 주고 뽑아야 되는데, 지금 매수강님, 지금 님이 주장하시는 거 연봉 7천짜리 정규직 맞죠? 연봉 7천짜리 그 기술 생산직 말하는 거 맞죠? 확실히 그 증거가 있는 거죠? 그거 올려주세요. 예, 올려주세요. 제가 그거 검토할게요. 예. 몇 년도에 몇 명을 어느 공장에서 뽑았는지.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노동자들을 하청업 체제로 고르고 있는 뽑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재판에 회부되고 있는 내용, 이미 법원에서 현대자동차에서 하청 노동을 뽑은 거, 그걸 뭐라 해? 아웃소싱으로 뽑아서 현대자동차 생산에 투입한 건 정규직으로 봐야 된다. 정규직으로 봐야 된다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른 척 하면서 아웃소싱은 정규직이 아니다. 그 논쟁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야. 현대자동차 모집 공고가 나와요. 기아자동차 모집 공고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 간 직원들이 자기가 현대자동차 직원이고 기아자동차 직원인 줄 알고 간다고. 근데 정규직이라는 게 뭐야? 정규직은 재계약 안 하는 거야. 알죠? 지금 누구야 아까 그 매수강님, 정규직의 개념 알죠? 정규직은 재계약하는 거 아니다.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업무 계약서를 쓰는 거 아니다. 한 번 붙었으면 이 사람은 파면될 때까지 이 사람을 해임시키지 않은 이상은 이 사람을 자를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비정규직은 해임이라는 게 없어. 재계약을 안 하는 거지. 그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 그 증거 자료 올려주세요. 예. 비정규직이라는 건 해임이 없어요. 파면도 없어요. 왜? 얘네들은 그 비정규직은 어느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럼 오늘이라도 알려주면 고맙지.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문자로 보내는 거야. 오지 말라고. 그게 비정규직이에요. 그리고 업무 계약서를 정기적으로 다시 쓸 필요가 없는 게 정규직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현대자동차에서 정규직이 받는 월급은 연봉 5천 이상, 5,600인가에서 시작해. 5,600인가부터 시작해서 그 근무 연한에 따라서 연봉 7천까지 올라가는, 그게 정규직이에요. 근데 그걸 뽑았다고? 지금 자신 있는 거죠? 확실한 증거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증거 본 적이 없어요. 예. 그 님이 갖고 있는 정보를요, 우리 시청자 의견란에 올려주세요. 예. 시청자 의견란에 어느 공장에서 몇 명 뽑았다. 그 분명히 올려주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는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부분의 노동자는 비정규직이라는 거야. 비정규직이 뭐냐? 아웃소싱. 그 아웃소싱이라는 건 뭐냐? 이 현대자동차에 필요한 인력이 있어. 원래 현대자동차에서 필요한 인력을 고용을 해야 돼. 직접 채용을 해야 돼. 근데 직접 채용을 하면 이 사람들한테 연봉 5,600 이상을 줘야 돼. 5,600에서 7,000을 줘야 돼. 근데 5,600에서 7,000을 주는 게 아까운 거야. 원래 현대자동차가 2000년대까지는 얼마였다? 연봉 7,000짜리가 3교대를 했다. 연봉 7,000짜리 3명이 3교대를 하면서 근무를 했다. 근데 2000년대 이후에 소위 정규직을 다시 뽑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 그 시간이 되면 이 사람이 그만두게 되면 이 두 자리를 날리고, 그 다음에 아웃소싱으로 나머지 한 사람을 받아들여서, 왜 전화질이야! 미친놈들 아니야. 어따 대고 지금 전화질이야! 내가 고소한다 그랬지?
이게 미쳤나? 예. 자, 현대차 생산 공채 그거 확실히 알아봐 주세요. 예. 현대자동차에서 생산직 그 공개 채용 모집이 있었는지 어느 공장에서 몇 명씩 모집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다 뭐였어? 전부 다 하청업체에서 고르는 거야. 하청업체에서 직원을 뽑는데 현대자동차라고 그러고 뽑는다니까?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라고 뽑아. 근데 가서 이 사람들이 가서 일하는 것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 일을 해. 근데 이 사람한테 월급을 주는 존재가, 월급을 주는 회사가 현대자동차가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작업복도 자기가 사서 입어야 되고 장갑도 자기가 사서 써야 되고 식사도 따로 해야 되고 회식도 따로 해. 그게 그 현대자동차 안에서 아웃소싱 업체 직원들이 당하는 차별이다. 이거 계속 뉴스에 나왔던 내용들이잖아. 그죠? 아웃소싱이란 게 인력을 대는 용역업체야.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필요한 인력을 그렇게 외부 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계약이, 이 회사가, 회식도 없음. 이 회사가 직원을 뽑아. 현대자동차 이름으로 뽑아. 현대자동차를 만들어. 그래서 2년 이상 일을 했어. 2년 동안 일을 했어. 그런데 다음에 이 회사의 사장이 바뀌어. 이름이 바뀌어. 이 사람은 계속 일을 했지만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나의 권리를 주장한다든가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면 얘는 재계약이 안 돼.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그게 아웃소싱이라는 거고 그건 정규직이 아니야. 그거는 비정규직이에요. 그 현대자동차에 들어갔다고 막 마을잔치를 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현대자동차가 아니었던 거야. 지금 이제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노조가 그래서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청 형태로 노동자들을 너무 많이 공급을 받으니까 그러면서 정규직을 뽑아야 되는데 더 이상 정규직을 안 뽑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7천만 원짜리 3명이 8시간씩 일하던 걸 이제 7천만 원짜리 하나하고 3,500만 원짜리 하나가 12시간 교대하게끔 그런 식으로 일을 시킨다는 거야. 노동자 일자리 하나 줄어들었죠. 그런데 그 자동차 회사는 얼만큼 이익을 받느냐? 옛날에 3명을 고용해서 2억 1천을 지불했는데 이제 얼마만 지불한다? 1억 1,500만 지불하는 거야. 1억 500만 원만. 그래서 2억 정도를 그러니까 1억 500을 아끼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노동자의 월급을 착취하는 구조.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런다는 거야.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옛날처럼 평생 고용하는 그런 형태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노동의 질과 형태가 그렇게 나빠진 거야. 그러면서 나타난 문제가 결국 세계의 중산층이 몰락한 거야. 그 왜 그랬냐 또 다른 문제로는 이 현대자동차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사람 안 뽑아요. 우리나라에서 뽑는 거 얼마 안 돼. 왜? 지금 130만 대를 팔았는데 어디서 팔았냐? 미국에서 팔았어. 미국에서 어떻게 팔았냐? 미국의 공장에서 만들어서 팔았어. 우리나라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게 아니라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더 이상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거죠. 뭐 판매 대수는 팔았다 그러면서 주식값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안에 일자리가 아무런 생산이 안 되는 거야.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기사를 읽어봐도요. 실제로 현대자동차나 그 대기업들 뭐 삼성이 몇십 조를 투자했다. 베트남에다 투자해. 삼성이 뭐 몇십 조를 투자했는데 20몇 조 원을 베트남에다 투자했다고. 아니 정부에서 대기업들로 투자하라 그랬더니 베트남에다 투자했다. 베트남에 가서 공장을 짓고 베트남 사람들을 고용한다는 거야. 왜? 우리나라 노동자보다 싸다고. 그런 식으로 전 세계의 그 대기업들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각 나라의 중산층, 과거에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던, 소득이 있었던 노동자들이 중산층에 무너져 내린 거야. 그러니까 브렉시트가 일어나고 세계적으로 끊어!
그 세계적으로, 예. 아, 왜 이 미친놈들이 왜 자꾸 전화질이지? 이 일부러 이러나? 자, 지금부터 전화하면 너네 번호 공개한다. 9685-7722. 너네 앞자리 공개하기 전에 전화 그만해. 미친 것도 아니고 진짜. 이 전화번호를 바꿀 때가 됐나? 예. 죄송해요. 여러분들 문자를 보내주세요. 예. 지금 이제 일부러 이것들이 방송을 방해하려고 계속 전화질인 것 같아. 할 말 있으면 문자를 보내면 되지. 어? 예. 미친 것들 아니야.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를. 예. 2명이야. 따로야. 끝번호만. 예. 끝번호만 지금 불렀고요. 예. 지금 가운데 번호는 안 부른 거야. 2명. 예. 가운데 번호를 지금 그게 2명이 다 끝번호야. 9685하고 7722이 끝번호야. 그 가운데 번호랑 맨 앞번호 안 부른 거야. 예. 일부러 지금 방송 중에 전화질인 거야. 방송 방해하려고. 고소할 거야, 내가. 자, 이제 문자를 보내주세요. 자, 좌우지간. 그래서 이 대기업이 만들어야 될 일자리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거야. 생산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뽑아서, 그럼 정규직이라는 게 뭐냐? 일이 좀 없어도 월급이 나오는 거야. 그게 정규직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회사를 그만둬야 할 때는 그만두어야 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정규직이야.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노동 형태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계약직이야. 이 계약직이 비정규직이에요.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것도 비정규직이고 계약직으로 일한다는 게 전부 다 비정규직이야. 그러니까 근로계약서 쓰는 거. 그 근로계약서를 쓰는 게 전부 다 비정규직이야. 하도급 이것도 비정규직이고 건설노동자에서 막노동은 당연히 비정규직이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오해하는 거야. 아침에 출근해서 일주일 내내 일하면 정규직인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을 못해요. 정규직이 매일매일 출근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정규직이 아니야.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게 정규직이에요. 한 번 입사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퇴사하고 싶을 때까지 직장을 다니는 거. 그게 정규직이야. 근데 매일매일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는 사람들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이거 봐. 몰랐대잖아. 몰랐대잖아.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매일매일 출근하면 정규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 맨 처음에 한 번만 쓰고 그리고 다시 쓰지 않아야 된다고 자기가 퇴사하고 싶을 때까지. 계약을 갱신할 필요가 없는 게 정규직이에요. 계약을 계속 갱신한다는 거 그거 비정규직이란 얘기야. 계약직. 계약서를 매년 쓰는 거 그게 계약직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 계약서를 쓸 때 만약에 노조를 만든다든가 그러면 그 계약서 못 쓰게 하잖아. 다시 안 쓰잖아. 당신 이제 오지 말라 그러잖아. 예. 연봉을 재계약하는 거 그것도 계약직이야. 예. 연봉을 재계약하는 것도 계약직이라고. 원래 우리나라에는 정규직만 있었어. 예. 원래 우리나라에는 정규직만 있어서 이 정규직은 연봉제가 아니었어요. 연봉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월급제야. 연봉제하고 월급제의 차이가 뭐냐? 월급은 해마다 그 근무 연한에 따라 호봉이 올라가. 월급이 정기적으로 인상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퇴사하고 싶을 때까지 계속 다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회사에 불이익을 끼친다든가 이러면 파면될 수 있지. 근데 그 파면이 정당한지 소송을 해가지고 그 소송에서 파면을 무효시킬 수 있는 그런 건 정규직이에요. 예. 근데 연봉제라는 건 뭐냐? 어느 만큼의 연봉을 받고 일을 하겠다라고 계약서를 쓰는 거잖아. 이런 사람들이 파업을 했다. 그러면 다음에 재계약을 안 하잖아. 그 다음에.
그게 비정규직인 거야. 예. 이름이 여러 개지만, 예. 그게 비정규직이에요. 매년 연봉 협상을 하면서, 사실 그 연봉 협상을 할 때, 노조에 가입했던 사람들 안 해주잖아. 걔 가입해요? 노조 가입자들이 연봉 협상할 수 있어요? 강성 노조로 활동한 사람들은, 재계약을 안 해주잖아요. 예. 재계약을 한다는 게 전부 다 비정규직이야. 예. 그러면 연봉제라는 게 뭐냐? 그게 비정규직을 만드는 그 낚시였다니까. 옛날엔 전부 다 정규직이었고 월급제였어. 근무 연한에 따라 월급이 올라가는 자 월급제였는데 IMF 시기가 펼쳐지면서 얘네들이 꼬셨다니까. 야, 너네가 지금 1년 내내 일을 해봤자 6천만 원밖에 못 받지 않냐. 월급 다 합쳐봤자. 근데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1억도 받을 수 있다. 그게 연봉제다. 앞으로 너 연봉제 할래? 월급 받을래? 그래갖고 노동자를 꼬셨어.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단어가 프리랜서야. 연봉제, 고급 인력. 그래갖고 뭔가 자기는 연봉제로 가면 좋은 건 줄 알고 사람들이 다 계약을 한 거야. 그 순간 이 사람들은 다 계약직으로 변환된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사소한 꼬투리를 가지고 감점을 하는 거야. 야, 너 서비스가 후졌다라고 지금 뭐 신고 들어왔어. 내지는 뭐가 어떤 게 태도가 불량해. 그 다음에 왜 야근 안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까. 그래서 원래 6천만 원 받던 애가 5천만 원, 4천만 원, 그래서 지금 3천만 원까지 줄어든 거야. 예. 그게 성과 연봉제예요. 예. 그게 성과 연봉제야. 예. 그 성과 연봉제라는 이름으로 노동시장을 싹 개편을 한 거야.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랬어. 다른 나라에도 프리랜서 형태의 노동자들이 늘어난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월급제는 기업이 과도하게 일이 없을 때도 월급을 줘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이 기업이 그런 게 쌓이면 그 기업 경영이 어려워서 기업이 결국 부도나고 만다. 그러니까 노동 유연성으로 필요한 최소 인력만 정규직으로 두고 나머지를 유연하게 일이 많을 때는 많이 고용하고 일이 적을 때는 적게 고용을 해서 그렇게 유연하게 운영을 해서 회사가 유지돼야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존된다. 들어봤지? 봤지? 그게 노동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 그러면 원래는 비정규직한테는요, 정규직의 1.5배를 줘야 돼요. 예. 원래 비정규직한테는 정규직의 1.5배를 줘야 돼.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해.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 거야. 도리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절반밖에 못 받잖아.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정규직의 연봉 7천이면 비정규직은 1억을 받아야 되는 거야. 왜? 이 사람은 회사에 일이 없으면 나가야 되니까. 실업수당까지 계산을 해서 1억을 줘야 되는데 도리어 절반만 주는, 그게 우리나라의 잘못된 고용 방식인 거죠. 지금 뭐 의류 디자이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비정규직이 정규직 숫자보다 많아졌을걸? 예. 지금 우리나라의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은 걸로 알아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정규직은 공무원하고 공사 직원들밖에 없는데 지금 공무원하고 공사도 계속 인원 감축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공무원이나 공사의 직원들도 이제 마음대로 해고하려고, 그래서 쉬운 해고법을 만드는 거잖아. 박근혜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학법, 그중에 쉬운 해고법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정규직은 본인이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전엔 자를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쉬운 해고법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어떤 규칙을 어겼으니까 파면할 수 있다? 라는, 회사 입장에서 파면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야. 그게 쉬운 해고법. 그 다음에 임금 피크제라는 건 뭐냐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이 얘기가 처음 나와요. 임금 피크제가. 그 얘기가 뭐냐? 가령
이 노동자들이 연수가 오래되면 연봉이 계속 올라간다. 근데 연봉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회사에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자르려고 하니까 그렇게 연봉이 계속 올라가서 회사에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어느 시점에 더 이상 연봉을 올리지 않는 그때부터는 그냥 그 금액을 고정시키는, 그래서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임금 피크제야. 그럴싸하지. 딱 맞는 말이지. 그지?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 그런데 그 임금 피크제가 아예 초장에 결정된다고. 더 이상 정규직이라고 뽑아놓고 월급을 더 이상 올려주질 않는 거야. 그게 임금 피크제야. 회장 월급, 이사 월급은 계속 오르면서 노동자 월급만 안 오르는 거, 그게 임금 피크제죠. 예. 그 다음에 지금 박근혜가 막 추진한 원샷법, 그게 뭐냐? 옛날에는 기업과 기업이 M&A를 할 때 반드시 그 M&A 하는 회사에 노동자들을 흡수했어야 돼. 노동자들을 고용했다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뭐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뭐 협상을 해가지고 뭐 그 명예퇴직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퇴직금을 주고 그리고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그들의 생활비 명목으로 그런 걸 회사가 보상을 해줬어야 됐어. M&A 할 때. 근데 박근혜가 추진하는 그 원샷법은 뭐냐면 회사와 회사를 연대할 때 그냥 불필요한 노동력을 한 번에 자를 수 있다. 퇴직금이고 뭐고 안 주고 그냥 자를 수 있다. 그게 원샷법이야. 그게 지금 박근혜가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악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부터 계속 망치 부인이 적어놓은 환풍기 참사가 왜 정부 탓이냐. 환풍기 참사가 왜 정부 탓이냐고 계속 시비 건네 있었지. 그죠? 어제부터 계속. 그 부분은 내가 노동법 얘기는 아닌데 지금 한번 설명하고 갈게요. 여러분, 표지판 누가 만들어요? 길거리 표지판, 도로교통 표지판, 또는 위험 경고, 그거 누가 만들어요? 그거 정부에서 만들어요. 위험, 그 마크 정부에서 만드는 거야. 정부 기관에서 만드는 거야. 가령 올라가면 위험하다, 가령 뭐 감전될 수 있다, 이런 거 정부, 그 행정부에서 그 지시를 내리는 거야. 야, 경고문 붙여.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그 다음에 도로 표지판 같은 거 정부기관에서 다 만들어요. 왜냐? 그 위험 표지판이나 이런 게 없어서 사망사고가 나면 그거 지자체나 그 지역을 관리하는 정부가 그걸 물어내야 되는 거야.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표지판, 위험 표지판을 엄격하게 정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저 환풍기 참사 같은 경우가 일어난 게 그게 경기도에서 일어난 거잖아. 경기도의 도청 산하기관이야. 경기도청 산하기관에서 무슨 마을 축제를 한 거야. 마을 축제를 했는데 그 환풍기에 사람들이 올라간 거야. 그러면 이 환풍기에 사람이 올라가면 안 돼. 원래.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정상적으로 지어진 환풍기라면 그 환풍기에 혹시 사람이 올라가지 않도록, 여러분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물 같은 걸 쳐놔. 그물 같은 거를 이렇게 사각으로 쳐서 그 다음에 여기 환풍기 접근 금지 써놓는 거야. 그래야 사람들이 거기를 안 올라가지. 이렇게 환풍기를 이렇게 기둥으로 높이 올리면 미관상 비기 싫으니까 땅 위에다가 환풍기를 만들면 환풍기 위에다가는 표시를 해요. 표시를 해서 그 그물망 같은 것들을 그물을 쳐놓고 접근 금지라는 표지판을 써놔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때 그 환풍기 참사에는 그 환풍기가 환풍기라는 표시가 전혀 없었다는 거야. 근데 이 거짓말하는 새끼들이 인터넷에서 뭐라고 악플을 달았냐면 그게 120cm가 넘는 높이라서 올라갈 수도 없는 데였다. 그런데 그 참사를 당한 사람들이 기어이 올라가서 사회자가 내려오라고 계속 경고를 하는데 못 들은 척하고 계속 뛰다가 떨어져 죽은 거다. 거짓말이야 다. 첫째, 사회자는 그날 위험하니까 내려오란 경고를 한 적이 없다. 왜? 사건을 몰랐어. 죽은지도 몰랐어. 둘째, 120cm라는 건 그 환풍기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길이야. 이게 길이고 이게 환풍기야. 근데 여기서 이 높이는 30cm야. 그리고 여기서 이 높이가 120cm였어. 길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높이였는데 아무런 경고 문구가 없었던 거야. 내리막길 언덕 위에서 그냥 길에서 올라갈 수 있는 높이에 환풍기가 있었는데, 예. 그런데 이걸 경고를 안 한 거야. 쉽게 올라갈 수 있게. 그리고 그냥 경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환풍기가 지어질 때부터 부실 시공이었어. 원래는 이 가운데 있는 철망이라든가 요 구조물이 쉽게 무너지게 하면 안 되는데 얘네들 이 구조물 자체가 부실 시공이 된 거야. 그래서 더 연한 철근, 더 연약한 철근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실 시공에 뭐가 없어? 안내 책임이 없었던, 그러니까 위험 표지판이 없었던 거야. 그 위험 표지판을 지도해야 되는 게 누구냐? 지자체와 정부야. 뭔 말인지 알아? 이 환풍기도 부실 시공이 맞는데 그래서 시공업자가 벌 받는 것도 맞아. 그런데 단지 시공업자만 벌 받을 문제가 아니라 이 시공업자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경고 안내장을 붙여서 사고를 방지하는 건 지자체와 정부 책임이야. 내가 미국에 갔는데 햄버거집에 문간에 안내판이 써 있는 거야.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경고판을 해놨냐? 그랬더니만 미국에서는 만약에 매장에 누가 들어왔는데 막 물걸레질 해놓은 다음에 쭉 미끄러져갖고 팔이 부러졌다. 그럼 매장에서 엄청나게 물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하라는 표지판을 꼭 붙여놓는다는 거야. 그 표지판을 안 붙여놓고 사고가 나면 보상금이 몇 배가 되는 거야. 그게 책임에 대한 얘기야. 표지판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지도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이 판교 환풍기 참사 때는 전혀 그런 노력이 없었어. 여기에 또 박근혜 정부가 뭘 또 잘못했냐? 원래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요,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어떤 축제를 하잖아. 마을 축제를 하면 반드시 경찰이 현장에 와서 안내를 지도해야 돼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이 와서 현장에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안내 요원들이 반드시 배치돼서 위험한 지역을 지켜야 되는 법이 있었어요. 박근혜가 그 법을 바꿨어요. 3,000명 이상인가? 원래는 무조건 마을 축제를 하면 다 오게 되어 있었던 규정인데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박근혜가 그걸 없앤 거야. 몰랐지? 고마워. 어제부터 오늘까지 꾸준히 환풍기 참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님 덕분에 박근혜가 그런 안전조치 없앤 거, 안전규제를 없앤 거, 이게 또 알게 된 거 아니야. 오늘 처음 들었다, 손. 박근혜가 마을잔치의 안전규정에 대해서 없애버린 거 오늘 처음 알았다, 손. 예. 고마워. 참. 덕분이야. 어제부터 계속 환풍기 참사는 정부 탓이 아니라고 박근혜 정부랑 무관하다고 얘기했던 님 덕분에 내가 잊어버린 이야기, 하도 오래전에 얘기해가지고 다들 잊고 있었던 이야기 한 자락 추억을 꺼내볼 수 있었네. 고맙다는 말 전할게. 그 은혜가 또. 박근혜가 그렇게 안전 규제를 완화한 게 마을 잔치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나라의 모든 선박의 선장에게는 안전점검 의무 규정이라는 게 있었어. 선장이 출발하기 전에 이번 세월호처럼 그렇게 고박이 안 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실어놨거나 또는 조타기가 고장이 났거나 그러면 선장이 출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선장이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배를 출항시킬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인명사고가 나면 이게 내 책임인데 그럼 내가 억울하지 않냐. 그냥 난 출항할 수 없다라고 출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없앴을까요? 박근혜가 13년 8월에 없앴어요.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13년 8월에 없앴어. 그래서 그날 세월호의 그 선장이 그 배 출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출발한 거야. 이것도 지금 처음 알았죠? 처음 아신 분 손? 요 얘기도 처음 알았다. 요 얘기도 처음 알았다 손? 어머. 고마워. 어제부터 그 환풍기 참사가 왜 박근혜 탓이냐고 우기님아. 자네의 화려한 업적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네. 이 모든 손들이 자네에게 보내는 박수야. 아유, 그걸 계속 또 물어봐줘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다뤘던 이야기인데 또 살포시 다루고 가네. 이번 그러니까 세월호와 정부의 잘못이 뭐냐? 원래 20년만 민간 여객선 운항하면 폐선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런 규정이 있었어. 그런데 이명박이 30년으로 연장시켜버린 거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0년까지 배를 운항할 수 있다. 그래서 썩은 세월호를 사갖고 온 거야. 유병원이가. 유병원 맞지? 그래서 그 배를 운항하게 된 거야. 그래도 이명박이가 양심이 있어가지고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은 살려뒀어. 그런데 박근혜가 과감하게 없애버렸잖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때 만들어진 괴조직이 한국성급이라는 회사야.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운행되는 모든 민간 여객선에 대해서 운항 허가를 내려줘. 근데 그 세월호가 내가 그랬잖아. 처음부터 잘못 고쳐졌다고. 뒤에다 구멍 내고 위에다가 객실을 올린 거는 이건 균형점을 무너뜨린 거라 얘는 구조적으로 운항 허가를 해주면 안 됐어. 그런데 한국성급에서 허가를 해준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운항 허가는 걔네들 말고는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 그러면 얘네들이 운항 허가를 해줬다는 건 책임이 있는 거야. 우리나라의 모든 해양 사고는 다 한국성급 책임이야. 근데 아무도 한국성급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 박정희 때 만들어진 괴조직이라. 이것들이 그런 그 독점권을 행사하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헤쳐먹었는데 그걸 살려준 거야. 그게 한국성급이야. 이 세월호를 어떤 새끼들이 받아쳐먹고 허가를 내줬는지 끝까지 잡아가지고 마지막 한 놈까지 감옥에 보내야 되는 거야. 한국성급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한국성급. 그 다음 여러분 세월호 사건 당시에 그걸 뭐라 해? 컨테이너가 온다 그랬던가? 그걸 뭐라 그랬지? 그 뭐가 오고 있다. 현대 삼성에서 뭐 이렇게 들어 올리는 크레인이 출동해서 오고 있다. 하루 종일 방송 나왔던 거 기억나죠? 3일 동안 크레인선이 오고 있다고 막 발표를 했어. 사람들은 모두 그 크레인선이 세월호를 들어 올려서 그 안에 에어포켓 속에 살아있는 애들을 구조하나 보다 알고 있었잖아. 그 크레인선은 구조용이 아니야. 그 크레인선의 목적은 배 인양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야. 배 인양은 최소 1년 이상 걸리는데 인양하기 위해서 쇠사슬 걸러 달려온 거야. 왜냐? 그 인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수천억이고 수천억 먼저 따먹으려고. 배를 인양하는 게 목적이었지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었는데 우리 국민들 전체가 그게 구조하는 줄 알았어. 그러면서 정부에서 계속 500명의 잠수사를 투입해서 구조활동하고 있다고 계속 한 2주일 떠들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어. 구조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잖아. 왜 그랬냐? 왜? 우리나라에 순환구조법이라는 게 없대. 대대적인 해양사고가 나면 인명을 구조하는 걸 우선으로 하는 법안이 없어. 우리나라에 있는 법은 뭐냐? 순환구호법. 순환구호법이 뭐냐 하면 해양사고가 나면 그 선사가 딱 하나의 인양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모든 비용을 책임진다. 그게 순환구호법이래. 그래서 배를 인양하고 그 민법적인 책임을 지는 부분만 규정을 했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거야. 그 법을 만든 게 누구야? 국회의원들이야. 그 국회의원들 중에 특히 새누리당의 어떤 의원은 이게 이 법을 누굴 위해 만들었냐 하면 선주들. 그 선주들을 위해 그 법을 만든 건데 그 선주들이
해외여행 시켜준 로비를 5번인가 6번씩 갖다 처먹고 온 새끼들도 있었어. 순환 구호법을 만든 새누리당 의원이 그런 그 그지 같은 법을 만들어주면 준 대가로 6번인가를 해외여행을 갔다 오고 그랬다니까. 뇌물 받아 처먹은 거지. 그래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한국선거, 그 다음에 소위 그 해난 구호법을 만들어준 국회의원들, 그리고 그들에게 로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세월호가 한 번도 안전점검 안 받았는데 매달 안전하다고 도장 찍어준 회사가 있어. 그 회사가 실체하지 않는 회사야. 유령 회사야. 그 유령 회사를 만든 새끼들이 누구냐? 한국선주연합이야. 요즘에 라디오에서 자기네들이 뭐 세계를 이끌고 있다는 둥, 지랄 연병을 하고 있어. 무역의 천병이라는 둥. 이미지 광고하고 있는 새끼들. 선주연합에서 그런 유령회사 만들어갖고 각 여객선 안전하다고 개구랄 쳐주는 거야. 이 오적, 세월호 오적이야. 이것들 찾아서 끝까지 목을 따야지. 내가 원래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걔 환풍기 참사가 박근혜 탓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던 애 때문에 오늘 이 얘기가 다 나오는 거야. 메르스 얘기도 해줄게, 나온 김에. 자, 메르스는 왜 정부 책임이냐? 맨 처음에 이게 메르스 때문에 135명의 환자가 발생했어. 그죠? 130 몇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 중에 그 30명 가까운 숫자가 죽었어. 그지? 그러면, 근데 이 살아남은 130 몇 명도 치명적인 폐질환을 앓게 되는 거야. 이 병을 앓은 사람은 그 감염됐던 폐 부분은 못 쓰는 거야. 치명적인 폐 손상인 상태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돼. 자, 그런데 그 메르스라는 게 맨 처음에 그 메르스 환자가 이 메르스인 것 같다. 그 맨 처음에 확인한 병원에서 정부 당국에다 신고를 했어. 근데 어떻게 했어? 우리나라 보건당국에서 메르스 아니다! 그런 거야. 그래서 병원이 자꾸만 메르스 맞다. 메르스인 것 같다. 중동 갔다 왔다. 3번이나 청구를 했더니 3번째에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의 보건당국이 신경질 내면서 메르스 아니면 너네 다 죽을 줄 알아. 그러면서 검사해갖고 메르스 판정을 받은 거야. 그 일주일 동안 이 사람이 일반 병실에 있었고 그 병실에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그 모든 메르스 전파의 원인균을 제공한 거야. 이거 정부 책임이야. 그 박근혜가 국민들한테 108배를 해야 될 문제야. 지가 어디서 삼성 의료원장한테 절을 받아. 요 얘기 처음 들었다 손. 메르스 얘기 처음 들었다 손. 메르스에 박근혜 책임이 있는지 처음 들었다 손. 고마워요. 아유, 그 환풍기 참사가 왜 박근혜 탓이냐고 물어본 님 고마워요. 이분들도 처음 들었다네. 아유, 우리가 맨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지나간 거. 그 님이 왜 환풍기 참사가 박근혜 탓이냐고 시비 거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전부 다 다시 한번 살포시 추억의 한자락 꺼내볼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뭐니? 리조트 참사. 자, 이 리조트 참사도 왜 정부 책임이냐? 원래 이 리조트 참사로 100여 명이 죽거나 다쳤는데 그 리조트가 부실 시공이 됐잖아? 그 부실 시공된 리조트, 그 전혀 허가가 날 수 없는 공사였어. 근데 그 공사가 났어. 공사 허가가 났어. 누구 덕분에? 이명박 덕분에. 이명박하고 그 리조트 회장하고 친했대잖아. 그래서 만들면 안 되는 건물을 만들었고 그걸로 부실 시공 때문에 100여 명이 죽거나 다친 거야. 이것도 정부 책임이야. 또 박근혜 정부 첫 해 13년에 그거 알죠? 그 해군 무슨 해병대 체험 캠프에서 고등학생 10여 명이 죽거나 다쳤어. 그래갖고 박근혜가 부들부들 떨면서 엄정 대처하라고 모두 없애버리라고 막 그랬잖아. 걔네들 14년까지 영업했어. 14년 4월 1일까지 영업했어. 세월호 나기 직전까지.
박근혜 부들부들 쇼였다는 거지. 실제로는 행정조치 전혀 안 했다는 거야. 걔네들이 왜 문 닫았냐? 그 학부모들이 기어이 물고 늘어지고 끝까지 추적해서 아직도 영업 중이라고 계속 문제를 제기해서 그래서 문 닫게 한 거야.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 해병대 캠프 13년에 그 해병대 캠프로 애들 10몇 명 죽었을 때 그때 박근혜 정부가 정신 차렸으면, 그래서 모든 안전조치 했다면 세월호가 없었지. 아니, 마우나 리조트가 없었겠지. 근데 마우나 리조트 사건이 14년 1월 달에 일어나잖아. 그 다음에 1월이야. 그때 마우나 리조트 사건 때 100여 명이 다쳤을 때만이라도 박근혜가 정신을 차렸으면 세월호 304명이 안 죽었지. 결국 4월 달에 304명을 죽인 다음에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 저것들이. 우리가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더 이상 대형 사고 안 일어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해병대 캠프 참사의 원인을 밝히라고 계속 요구했다면 어쩜 마우나 리조트 사고나 세월호 사고가 없었을지 몰라. 그런데 우리도 알아서 하겠지. 아무리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할 줄 몰랐기 때문에 마우나 리조트 사고가 터졌어. 그때라도 우리가 마우나 리조트의 원인 관계자들 다 잡아 넣으라고 온 나라가 들고 일어났다면 세월호 참사가 없었겠지. 우리는 애들 300명을 죽인 다음에 정신 차린 거야. 그래서 더 이상의 대형 사고가 없도록 막고 있는데 씨발 무슨 중이 나서가지고 웬 땡중 새끼가 나서가지고 세월호를 지네 부모 제사는 3년 제사도 안 지키는 것들이 세월호는 1년 넘게 지네 부모 초상을 뭐 며칠도 안 지내는 것들이 세월호는 1년 넘게 애도를 하고 있다나? 이런 진짜 목사들 중에도 세월호 이제 그만 덮으란 인간들, 목사 자격이 없어. 먹사야, 먹사. 이 먹사 새끼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목숨이 그렇게 죽었는데 책임자 처벌하라는 국민들을 좌익 좀비라고 욕을 하면서 씨발.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야. 국민의 생명, 이 생명이 안전을 얘기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야.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했냐? 국민의 안전을 보호했냐? 국민의 재산을 보호했냐? 온 국민을 빚더미에 앉혀놓고 국민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진짜 씨발 해외여행을 도대체 몇 번을 쳐나가면서 가난한 집 딸들이 생리대가 없어갖고 신발 깔창에 휴지를 말아 쓰고 있다는데 도대체 해외여행을 얼마나 낭비를 한 거야? 지아버지 우상화를 위해서 아프리카에다 얼마나 돈을 많이 뿌린 거야? 이 대한민국에서 지아버지 우상화 비용으로 1,900억을 쓰고 좁도 아닌 새마을기에다 1억 원을 쓰고 씨발.
니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아주 불바다가 됐어.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니들 사는데 다 불바다 됐어. 제가 오늘 재판을 갔다 왔어요. 좌익교수 2심 재판. 예. 좌익교수 2심 재판이 있어서 내가 오늘 갔는데, 그것도 내가 모르고 있었어. 근데 이제 2심 재판이 잡혔다는 얘기를 이제 신랑이 들은 거야. 그리고 나서 1심 재판 기록을 청구를 했는데, 그 1심 재판 기록에 대해서 뭐 주겠다 이런 얘기도 없는 상태에서 오늘 공판이 열린 거야. 첫 번째 공판이야. 자, 이게 지금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에요. 항소심이 열렸는데 좌익교수 항소심이 열린 거야. 그러면 1심의 법리가 맞았냐 틀렸느냐 여기에 대해서 심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오늘 재판정에서 좌익교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동안 칸막이를 치는 거야. 좌익교수가 우리한테 받은 모욕죄 그거 자기 무죄 자기는 그 고소 취한을 넘겼다고 본다. 그러면서 항소를 한 거야 좌익교수가.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국정원법 무죄가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다시 항소를 한 거야. 그래서 2심이 열렸어. 그런데 오늘 첫날 국정원 직원 유머식이 칸막이를 씌워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어. 파면됐는데 왜 칸막이를 씌워주냐. 그랬더니만 그 변호사가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남자 좌익교수 파면됐다고 언론에 다 나왔잖아. 그거 개뻥이야. 지금 그 새끼 파면 해임 취소 소송 중이래. 그게 7월 2일까지 받아들여지면 그걸로 해임 취소 소송하겠다는 거야. 그동안에 국정원 신분으로 보호를 해주는 거야. 이게 진짜 대한민국 법정이 미쳤어. 결국 더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오늘로 모든 심리가 끝이야. 신변 확인하고 검사가 더 제출할 자료도 없고 걔는 지 주장만 하고 고소할 시기가 지났다. 그래서 다음 재판 때 선고하겠대. 여름휴가 지나서 8월 12일 날 선고하겠대. 결국 뭐냐? 국정원법 위반 1심에서 무죄 받았잖아. 그러니까 2심에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열어서 망치부인 가족에 대한 비방죄 그거 무죄 주려고 열은 재판인가 봐. 여러분 도와주세요. 고등법원에 여러분 단원서 좀 내주세요. 엄정하게 처벌해달라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나 약소하다고. 그리고 분명히 선거법 위반이라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쓴 내용을 어떻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 남의 집 어린 딸한테 그런 짓을 한 새끼를 고소 시점이 지나 지랄하고 자빠졌네. 인터넷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내가 인지한 시점 그때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면 되는 거야. 3년 아닌가? 공소시효가 누가 지났다고 그래. 좌익교수의 댓글에 대해서 내가 제보받은 게 7월 5일이고 10월 달에 내가 법률 자문 고쳐서 고소를 했는데 어디서 고소 시점이 지났다는 개소리가 나와. 이것들이 진짜 내가 법원 앞에서 일 한번 치르는 거 보고 싶은 거야? 아직 고등법원 판결 나지 않았어요. 고등법원 판사님께 여러분들이 단원서 좀 내주세요. 선거법 위반이 맞다.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망치부인 가족에 대해서 범죄한 거 우리가 모두 2013년 7월 2일에 알았다. 그리고 2013년 10월에 고소했는데 그게 어떻게 고소시한을 지났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좌익교수 검색하시면요. 판사 이름 나와요. 예. 좌익교수 검색하시면 판사 이름 나옵니다. 지금 해보겠다는 거야, 뭐야. 어? 나는 이번 항소심에서 적어도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심리가 이루어질 줄 알았어. 심리가 없이 그냥 선고한다는 거야. 그럼 뭐겠어요? 그냥 무죄, 1심에서 무죄한 거 인정하고 내 거 그거 무죄 주겠다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 사법부 얼마나 더 썩어야지, 얼마나 더 썩었다고 욕을 먹어야 정신 차릴지. 국정원 직원 좌익교수 파면 그거 언론 플레이야. 이번에 지금 자기네들 스토리대로 딱 보기에는 이거 좌익교수 모욕죄 무죄 주고 그걸로 해임 취소 소송에서 진척하고 그냥 받아주겠다는 거 아니야. 이건 판사를 비난한 일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뭐 상부에서 압력이 있었겠지. 대법원에서 압력이 있었거나 사법부를 개똥으로 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압력이 있었거나 그래서 대충 처리하고 가자는 거 아니겠어? 결과를 보자고. 8월 12일에 이것도 무죄 나오는지 그리고 검찰에서 다시 상고 안 하는지. 그리고 내일 광주에서 10일 공수여단이 행진한다며. 취소가 안 됐다며. 10일 공수여단이 행진하는 거 취소가 공식적으로 안 됐다며. 박근혜가 박승천인지 뭔지 그거 안 자른다며. 취소 결정된 바 없다 그러는 게 보훈처 입장이야. 우리가 월요일날 본 게 취소됐다라고 봤잖아. 화요일날 아침에 나온 게 취소 결정된 적 없다는 거였어. 그 뒤에 확정됐던 기사가 없어. 어떻게 된 거냐면 그게 일요일날 떴어. 6.25 6월 25일에 광주에서 10일 공수여단이 행진한다. 그런데 막 그게 논란이 되니까 월요일날 안 하기로 했다라고 떴어. 근데 화요일날 보훈처 입장이 취소 결정한 적 없다. 근데 거기까지 봤어. 그거 확인 좀 해주세요. 예. 지금 그래서 내일 광주 시내에 10일 여단이 행진 하나 안 하나 요거 사실 확인해 주세요. 국정원 좌익교수 국정원에서 해임 선처해달라. 항소심 1차 공판 공소장 변경 없이 댓글 10개로 선거 개입 판단한다. 국정원 직원 신분으로 인터넷에서 여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대선 후보와 정치인들을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달았다가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필명 좌익교수 유아무개 씨가 항소심에서 국정원에서 해임된 처지를 들어 선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씨발 그래놓고 무슨 칸막이야. 해임됐다고 선처해달라고 그러면서 왜 칸막이를 해? 해임 취소 소송을 한 주제에 무슨 칸막이야! 항소 2부 부장판사 김연아 심리로 열린 전직 국정원 직원 유아묵의 모욕죄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유 씨에게 항소 취지와 관련해 진술을 할 기회가 주어졌다. 유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긴 시간 동안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 과거에 저급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빠져서 온갖 막말을 쏟아낸 것을 참회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 저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은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 저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죄드리고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저로 말미암아 몸담았던 회사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 천직으로 알았던 회사에서 나오게 됐다. 재판장님 이하 재판부에서 건전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내가 이거 다 들었잖아. 이날 열린 항소심은 첫 공판이었지만 더 이상의 공판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항소한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이 확정된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추가로 내는 증거 없이 법리 해석이 쟁점이 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판단이 잘못됐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도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양형이 너무 무겁고 모욕죄 부분에 피해자의 고소는 댓글을 단 시점으로부터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지랄하네. 이건 인지된 시점부터가 시작이야. 공소시효가. 재판부는 8월 12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유 씨는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망치부인 이경선 씨와 그 가족에 대한 모욕 혐의 댓글 48개와 선거 개입 혐의 댓글 10개에 대해